네, 안녕하세요. 한국의 자연과 문화답사 이제 12강째를 맡았습니다. 저는 글로벌 한국학과의 주원규 겸임교수입니다. 네, 이제 원래 업데이트 해드려야 될 어떤 온라인 모바일 이제 녹음 시간이 하루 미뤄져서 지금 업데이트하게 되었습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제 일신사정의 사정이었습니다. 네, 사과드리고 오늘부터 다음 주간 동안 또 이렇게 이번 주 말까지겠죠. 이번 주 말까지 수업 경청해 주시고 수업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대면 수업이라서 언택트 수업이라 여러모로 좀 불편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학생 여러분들께서 잘 끝까지 인내해 주시고 잘 참여해 주시고 호응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리고 그에 부응하여서 앞으로 이런 수업에 미루어지는 연기 상황들은 최대한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눌 주제는 12강 주제는 패션입니다. 한국의 패션이라고 했어요. 패션의 변천사는 어느 국가나 어느 나라나 좀 마찬가지입니다. 고유에 입었던 예전에 근대화되기 이전의 옷에서부터 시작해서 근대화 이후에 이제 변하게 되는 그 일종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맞추게 되는 패션으로 변천하게 되는 것이 그 19세기를 넘어서서 20세기와 21세기에 접어든 어떤 지구촌의 전세계적 변화와 획일성이라고도 얘기 드릴 수 있겠어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각 국가는 근대화 이전에 고유의 의복 정통을 갖고 있다가 근대화 이후에 획일화된 의복 전통으로 이제 변화하게 되는 그러한 변화 양상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런 변화 양상이 역사적 맥락과 무관하게 전개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고유의 어떤 정치, 경제, 문화적 상황이 존재합니다. 그러한 고유의 정치, 경제, 문화적 상황에 따라서 패션도 함께 변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패션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신세계의 흐름도 함께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경제와 제도의 변화에 의해서 패션이 거기에 맞춰서 따라갔다면 어느 순간에 가서는 어느 타이밍에 가서는 그 정치 경제가 선도했던 문화적 변화가 패션이 오히려 그 정치와 경제의 제도적 변화를 이렇게 이끌어낸다. 이제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패션을 통해서 옷의 변천사를 통해서 한 국가나 한 문화가 갖고 있는 그 문화적 변이 양상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 12강은 한국의 패션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역사적 맥락과 함께 전개되는 한국의 패션, 곧 옷의 변천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텍스트를 같이 읽어보면서 의논 나눠보도록 할게요. 의복이라는 게 이제 옷을 얘기합니다. 기능성과 편리성을 강조하는 형태로 발전한 것은 근대 이후의 일이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기 한국 근대사 연구회의 김도훈 강사님께서 작성해 주셨던 논문 형태의 에세이를 제가 인용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린 겁니다. 수업 외에 다른 목적이 없음을 밝혀 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옷을 입는 것에서 기능성과 편리성을 강조하는 형태로 발전된 것은 19세기 후반의 일이다. 곧 근대 이후의 일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럼 그 이전에는 옷이 기능성과 편리성으로 나타났다기보다는 신분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그러니까 옷을 입는 행위 자체가 자신의 신분과 위치를 입증하고 드러내는데 사용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특히 한국의 패션 역사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신분제 철폐와 산업화를 추구하는 근대화는 복식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 복식이라는 게 이제 옷을 입는 행위, 옷의 스타일을 말합니다. 복식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요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대화로 인해서 변하게 되는 한국 역사의 흐름은 신분제가 일단 철폐가 되었고, 신분제라 함은 양반이라고 표현되고 상인이라고 표현되고 하인이라고 표현되는 그 계층 구분입니다. 그러니까 양반이라는 것은 이른바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해야 하는 어떤 지도층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상인이라고 하면은 어떤 거래와 장사를 담당하는, 그러니까 마켓플레이스를 담당하는 계층의 사람을 말하고요. 마지막으로 하인과 평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른바 이제 people power, 그러니까
그 middle people이라고 표현해서 민중이라고도 표현이 되는데, 대다수의 한국 사회는 농경 사회였으니까요. 대다수의 농경과 농사를 지었던 많은 사람들, 그거를 다른 표현으로 평민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노예제도가 있었던 상황이 한국 사회에서도 있었었거든요. 한국 역사에서도. 그 노예를 하인이라고 다르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양반 계급, 곧 기득권 계층에 의해서 그 돈에 의해 종속된 존재, 그러니까 자기 자유가 박탈된 존재, 이런 것들을 하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신분제가 엄연했는데 근대화를 겪은 이후에 근대화의 가장 큰 특징이 신분제가 철폐가 됐고요. 그리고 고도의 이제 대량 산업 시대로 돌입했다. 그게 그게 근대화의 특징인데, 그 근대화의 특징과 아울러서 나타나게 된 게 바로 기능성이 필요한 옷들이 등장하게 됐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대량 생산을 추구하는 산업화와 그리고 신분제가 철폐가 된 이상 더 이상 옷은 자신의 신분이나 자신의 위치를 입증하는 그런 자료가 아니라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편리성과 기능성을 추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식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추구됐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 신분제 폐지로 말미암아 근대사회에서는 기존의 신분차별 의식에서 비롯된 불편한 그 전통 복장 대신 근대식 복장을 착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전통 복장은요, 불편해요. 그러니까 왕족이나 양반들, 그러니까 사대부 집안이라고 얘기하는 이른바 뼈대 있는 집안의 사람들이 입게 되는 옷은 편리성과는 거리가 멀고 자신이 갖고 있는 위치를, 이른바 신분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상당 부분 불편합니다. 걷는 데 있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생리현상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부분을 초래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불편했어도 그것이 신분차별 의식을 강조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신분을 강조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불편함을 어느 정도 감수했었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이제는 그 신분제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근대사회에서는 근대식 복장으로 변화가 되었다. 곧 기능성과 편리성을 강조한 옷으로 변화가 됐다고 얘기할 수 있죠. 또한 산업화에 따라서 노동자들의 기능성과 편리성이 고려된 의복이 개발되었다. 그리고 여기에는 별다른 저항이 없어요. 왜냐하면 신분제가 철폐되고 나니까 그 옷에 구애를 받지 않게 되는 거고, 이거는 양반이라고 얘기하는 기득권 사회에서도 원하는 바고요. 이제 변화가 있으면. 그리고 또 하나 산업화가 되면서 공장 시스템이, 팩토리 시스템이 등장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팩토리 시스템의 등장과 동시에 아주 편리한 옷을 입어야 되는 필요성이 눈을 뜬 것이죠. 그 편리한 의복에 대한 필요성의 눈뜸으로 인해서 저항 없이 노동자들의 기능성과 편리를 고려한 의복이 도입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와 다르게 한국의 경우, 여기서 우리나라라고 표현했는데, 근대화의 일환으로 취지되었던 이 복제개혁, 그러니까 복제개혁이라는 뜻이 의복개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분제 사회가 엄연했던 그 한국의 이전, 근대화 이전의 국가 이름인 조선사회에서는 이 의복에 대한 신분차별과 그리고 의복이 갖고 있는 상징성을 상당히 종교적인 숭배의식처럼 떠받들었었는데, 그런 종교적 신념과 가치가, 종교에 준하는 사상적 신념과 가치관이 훼손된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 있는 복제개혁은 세계 역사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거센 반발을 초래했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곧 한국 사회에서의 의복개혁은 그만큼 거대한 저항과 반발의 소용돌이 속에서 많은 진통을 겪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 진통의 원인을 한번 보면, 근대 복식 도입에 대한 거항 저항 의식은 전통 의복이 단순한 입을거리, 그러니까 그냥 이 옷을 입고 말지 하는 그 기능성과 편리성에 대해서 강조된 게 아니라 전통적 의식과 문화를 대표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항이 더 심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의 근대화에서 일제강점기라는 역사적 치욕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19세기 초반에, 그리고 20세기 초반에 나타난 역사적 치욕은 이 복제개혁, 의복개혁을 순수하게 그 산업화 시대와 신분제 철폐로 인한 의복의 그 자연스러운 변화와는 조금 다른 양태를 띠고 있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일제강점기의 흐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전통적 의식과 문화가 말살되려는 정책과 맞물려서 복제개혁이 눈을 떴기 때문에 그 의복의 기능성과 편리성이라는 대의는 희석되고 그 옷을 바꿔 입게 되는 곧 전통적 의복을 포기해야 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말살하는 정책으로 읽힐 수 있는 부정적 시그널이 이제 읽혔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근대복식의 도입에 있어서 전통의복, 한국의 전통의복은 강한 저항을 나타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 세계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었다라는 것은 일리가 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근대복식의 도입은 외래 문화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일제강점기라는 민족 문화를 말살하는 시도와 맞물렸기 때문에 강하게 배척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자, 조선시대에 대한 옷을 여기서 연장선상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의 평상복 중,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입는 옷을 평상복이라고 얘기하는데 외투에 해당하는 포는 크게 도포와 창옷과 중치막과 두루마리 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포는 겉으로 두르는 외투 같은 것을 코트를 얘기하고 창옷은 양옆이 트인 옷을 얘기하고 중치막은 양옆과 뒤까지 트인 옷으로 창옷보다 소매가 넓은 옷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두루마기라고 해서 이렇게 조끼처럼 걸치는 스카프처럼 걸치는 그런 외투의 형태의 옷이 있습니다. 이 중에 두루마리가 현대인들이 외투로 입었던 두루마리와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 스카프처럼 이렇게 둘렀던 두루마리와는 좀 모양이 다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조선시대의 두루마리는 포의 미도쯤 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포가 이제 가장 겉에 마지막으로 마감되는 그 옷인데 그 옷에 전에 입는 옷 정도가 된다. 그래서 사계절용으로 입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입게 되는 현대인들이 외투로 사용하게 되는 두루마리는 가을과 겨울이라는 추운 날씨에 스카프와처럼 목과 어떤 방한용으로 입었던 그런 사례들이 일상화되어 있는데 조선시대의 두루마리는 그 외투의 끝이라고 말할 수 있는 포의 미도쯤 되는 것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상관없이 사계절용으로 애용되었다. 이렇게 평가됩니다. 양반가에서는 이 양반가가 기득권 계층을 말하고요. 양반가에서는 아무리 더운 여름철 집안에 입을 때에도 있을 때에도 그러니까 막 섭씨 30도가 넘는 떼약볕 같은 여름철 날씨에도 집안에 있을 때도 반드시 저고리 위에 두루마리와 창옷을 입고 관을 쓰는 등 이 관이 머리에 쓰는 어떤 그 의복의 전통적 관례를 표현하고 있거든요. 관을 쓰는 등 이른바 의관을 정제하는 것이 하나의 예의로 이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편리성과는 좀 거리가 먼 거죠. 여름에 덥고 땀이 많이 흐르면 옷으로 인해서 땀이 다 젖고 계속 체온은 올라가니까 옷을 간편하게 입는 것은 편리성 측면에서 당연한 반응인데 과거 조선시대에서는 의관정제라는 그 명분으로 인해서 한낮 한여름에도 저고리 위에 두루마리 창옷 관을 갖춰 있는 그러한 전통을 고수했던 것이죠. 이게 마냥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옷에 편리하게 입어야 된다라는 사유방식이 근대 이후의 산물이라면 근대 이전에는 그 사유방식이 앞서기보단 그 사유방식보다 더 우선하는 그 의복을 정지함으로써 자신의 전통과 사상을 존중하겠다라는 그러한 어떤 존중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는 측면이죠. 그러니까 예의의 측면에서는 이게 중요한 하나의 스타일과 수행 방식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양반 기득권층이나 어떤 학문과 그 사회의 의견을 조절하고 이끌어가는 계층을 말을 합니다. 양반들은 외출할 때 이 두루마리와 창옷 위에 또 외출복으로 중치막과 도포를 덧입고 출입을 했다라는 것이죠. 즉 중치막과 도포는 양반 남성만이, 그러니까 상인이나 평민이나 하인의 남성들은 절대 착용할 수 없는, 곧 양반 남성만이 착용할 수 있는 지배계층의 전유물이자 상징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는 이 거리를 돌아다니는 데 있어서도 그 의복만으로도 저 사람이 높은 계층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낮은 계층의 사람이구나 라는 신분을 확실하게 표현해 줄 수 있었다는 거죠. 의복만으로. 그러니까 옷이 하나의
정치적 그리고 계급적 메시지로 기능했다. 그러니까 이게 편리성이나 기능성에 우선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아이덴티티, 자신의 신분적 아이덴티티를 입증하는 도구로서 사용이 됐다라는 것. 이게 근대 이전의 조선시대의 옷의 특징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죠. 자, 말을 이어가겠습니다. 조선시대의 옷은 왜 그러면 이런 그 옷이 기능성이 아니라 어떤 상징과 신분을 나타내는 옷으로 강조가 되었느냐? 조선시대는 주자학적 보편주의에 입각한 중세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중세 신분제는 동양만 있는 게 아니라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이 중국의 주자학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조선도 그 주자학적 보편주의를 받아들였거든요. 이 보편주의에 있어서도 신분제는 하늘이 정한 것이다라고 해서 변화를 주지 않았고, 마찬가지로 중세의 서양 문물 역시 서양도 근대화를 겪기 이전에는 왕족과 중상공인 노예제도로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중세의 신분제 사회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두 동일하게 적용됐다. 조선도 거기에서 예외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특히 조선 중기 이후 주자학을 이 하늘 아래에 가장 뛰어나고 탁월한 원리, 곧 도로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고자 했던 것들이 주로 기득권 양반 4대부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주자학의 보편주의, 신분사회를 숭보하고 있는 이 사대부들, 양반 사대부들이 그들만의 신분을 계급과 첨예하게 구별짓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노력이죠. 그러니까 어떤 의복을 통해서 계급을 나누어서 그 계급이 갖고 있는 보편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태도가 당시 조선시대의 양반계층이라고 불리워지는 사대부들의 결정사항이었고 추진사항이었다는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별의식, 그러니까 구별의식이라는 게 바로 세퍼러트 컨시어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이게 차별의식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구별의식이 의복, 복식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는데 그 대표적 산물이 아까 도포였다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근데 이 도포가 신분을 구별짓는 의복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조선시대 양반 사대부들의 그 문화적 자부심을 도포라는 그 의복 안에 담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외투의 이름이 도포거든요. 근데 이 도포는 그 이름 자체가 자신들의 문화적 자부심을 강조하는 이름이었다는 거죠. 즉, 지배층이었던 양반들이 자신들만 입게 되는, 그러니까 다른 계층은 입을 수 없는 거죠. 자신들만의 전용 외투를 도포라고 이름 지은 건 이 옷이 주자의 도를 신봉하고 실천하고 깨우친 사람들만 입을 수 있는 의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도포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자학의 가장 보편적인 원리를 도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길도자인데 이게 한자. 그 길도자를 인용해서 도포라고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옷에도 하나의 메시지를 담았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조선시대의 옷이 여기서 도포가 주자학 보편주의에 입각해서 신분 차별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근대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복제가 아까 첫 지금 타이밍에 정확히 밝혀드린 것처럼 한국 사회에서는 이 근대화를 겪으면서 의복 체계에 격렬한 저항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부터 그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1876년에 이제 그러니까 서양 문명이나 외국 문명과 외국 그 문명에 그때는 비행기가 개발되기 이전이니까 배가 돌아다녔는데 그거를 전격적으로 문호를 개방했다라는 의미가 바로 개항이다. 항구를 열었다라는 뜻입니다. 1876년에 항구를 연 이후 조선 정부는 근대화 정책을 출입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1881년에 그 일명 신사유람단이라고 해서 조사 사찰단을 일본에 파견해서 일본이 먼저 근대화를 추구했기 때문에 일본의 근대 문물을 시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조사 시찰단 단원 중에는 아주 젊은 나이죠. 20, 30대 초반에 김옥균, 서광범, 육일준, 윤치호 등의 개화파들 멤버가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자, 이 멤버들이 일본을 다녀온 뒤에 그들 중에서도 가장 강경 개화파라고 평가받는 김옥균이 당시 주일 미국 선교사 감독이었던 맥클레이를 통해 언더우드 목사를 소개받고 친분을 짜요. 자, 그때는 일본이 먼저 문호를 개방하고 종교가 기독교가 일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을 때니까 이땐 개신교 목사와의 친분이 개화파의 만남에 일종의 긍정적 시그널이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러던 어느 날 언더우드와 함께 일본 요코하마를 구경하던 그 개화파 멤버 서광범이 언더우드의 권유로 흑라사 양복 한 벌을 구입하게 됩니다. 양복. 이게 바로 서양의 슈트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근데 양복을 입어보니까 이 서광범이 사실 조선시대의 양반을 상징하는 옷에 비해서 매우 편리한 거예요. 움직이기도 활동하기도. 그래서 서광범이 김옥균 등의 개화파 동료들에게 이 양복을 권유하고 착용하게 하니 이게 바로 한국 최초의 양복 착용의 시작이었다, 역사였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시작에서 가장 먼저 양복을 착용한 게 바로 이 개화파 멤버들이었다. 그런데 이 의복의 신분 차별 의식이 뚜렷이 반영되어 있던 당시 지배층이었던 이들이 서구의 서민복이었던 그 세비로를 착용했다는 것은 이거는 자신의 신분을 포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양복이 갖고 있는 이 세비로가 뭘 상징하냐 하면 신분의 차이 없이, 신분의 어떤 개별 없이 모든 이들이 자유롭게 입을 수 있다는 옷을 인지하고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양반됨을 포기하면서까지 이거를 착용했다라는 건 그들이 개화와 근대화에 대해서 아주 높은 열의를 갖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이제 근대 복제 의식의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 불씨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 사람이 지금 김옥균이란 개화파 멤버를 지금 사진으로 찍어 놓은 거고요. 자, 이 옷이 한복을 벗고, 한복이라는 게 조선시대의 첫 의복이에요. 아까 도포라고 말씀드렸던 그 도포나 두루마리 저고리를 벗어 던지고 머리도 짧게 자르고, 예전에는 머리가 부모님이 물려주신 거라고 해가지고 또 자르지를 않았었거든요. 조선시대에서는. 머리를 따가지고 거기다가 갓이라고 해가지고 삿갓이라고 해서 관이라고 해서 머리의 양반을 상징하는 어떤 모자 비슷한 것을 썼었어요. 근데 그 모자도 벗고 머리도 자르고, 그리고 이 흑라사 양복, 지금의 스타일과는 조금은 다르지만 양복을 이렇게 착용하고 사진을 찍었던 게 바로 개화파 멤버 김옥균의 사진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죠. 자, 복제의 갈등,近대 복제의 갈등을 조금 더 얘기해 볼게요. 이렇듯 근대화를 추구하는 삶 속에서 패션 리더의 역할까지 하게 된 개화파들이, 자, 일본에 갔다가 시차를 했다가 다시 돌아온 귀국 후에 고종 황제에게, 그때 조선의 마지막 왕이라고 평가받는 고종에게 시찰 보고서를 올리면서 동시에 전통 복식의 근대적 개혁까지 건의했어요. 그러니까 옷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혁신적인 제안에 보수적 관료들의 아주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고, 그러자 고종은 1884년 5월 양쪽의 의견을 정충한, 그러니까 개화파의 의견과 보수파의 의견을 서로 절충한 갑신의제개혁을 단행했어요. 그러니까 절충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이 갑신의제에 대해 유생들은 물론 보수 관료들까지 대대적 반발이 일어납니다. 의복 모양이 선왕의 법도에 어긋날 뿐 아니라 조복 색깔, 왕의 옷이에요. 조복 색깔을 전래의 홍색에서 검은색으로 바꾸는 것은 오랑캐 제도를 쫓는 일이다. 오랑캐라는 게 이제 서구 문명을 비하적으로 부르는 표현입니다. 오랑캐 제도를 쫓는 일이라며 매우 강력히 반발했죠. 그러니까 갑신의제 개혁을 절충을 해서 개화파의 의견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보수파의 의견도 받아들여서 절충안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충안에 대해서도 당시의 조선시대의 의견을 이끄는 오피니언 리더들인 유생과 보수 관료들은 대대적으로 반발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선 갑신정변이 실패 후에 보수책을 달래기 위해서, 보수파를 달래기 위해서 했던 갑신의제 개혁도 철회하고, 따라서 전통복식의 근대화는 개화파들의 양복 착용이 있었던 그 당시로부터 14년이라는 시간이 더 기다려야만 했었다. 이러한 어떤 역사적인 저항의
그 변곡점이 있었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자, 좀 더 쉬셨다가 두 번째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